시선으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수입니다. 예. 100세를 살아보니의 저자인 김영석 교수가 강의를 하시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100가지 일을 하면 일을 하는 목적이 100가지인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 100가지 일을 해도 목적은 한 가지더라.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행복. 가끔 해야 될 일에 치여가지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인지를 못할 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요거 끝나고 나면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어떻게 일이 너무 많아를 월요일 날 생각해요. 일요일 저녁부터 이미 네, 조금씩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이제 나 일 좀 하기 싫은데 남편한테 그랬더니 난 맨날 그래. 근데 원래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행복해지고 싶어서이잖아요. 네. 가끔은 자신의 이정표를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맨디 선생님 모시고 뉴스는 쉽니다. 나의 마음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12월 10일 월요일 투데이 잡스 3.0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먼저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우리 마스코트죠. 오늘은 옷도 되게 마스코트처럼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시사요정 김성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과 선배 같은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요. 네, 날이 좀 쌀쌀해서. 쌀쌀해서.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네. 남자 후배는 안 사주지 않아요? 막 네가 알아서 사 사 먹어라. 먹어. 사 먹어. 사 먹어. 네, 네 글자면 간단하죠. 네. 사 먹어. 네. 네, 사실 월드컵이요. 네.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다가 이게 네. 우리나라가 16강에서 멈추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 네. 또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너무 나라들이 점점 그쵸, 좁혀지니까. 좁혀지니까 더 관심이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마 올해 월드컵 시작할 때 누가 우승할지 남자분들이 얘기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예상이 좀 빗나갔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월요일 세 가지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4강. 네. 우리도 저희 갔으면 참 네, 좋았을 그쵸. 텐데. 예. 월드컵 4강. 네, 뭐 어떻게 보면 또 꿈의 어떤 목적지가 아닐까 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또 4강 하면 저희가 또 고유 명사로 꼽던 브라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허. 어떻게 됐어요, 참? 저희를 꼽고 또 8강에 진출을 해서 그러니까요. 아유 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네. 우승까지 가자. 우승까지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는데 크로아티아의 승부차기에서 패하면서 월드컵 8강에서 그만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어허. 지난 10일이었죠.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뭐 우리나라 조별 예선 3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입에 착착 붙는데요. 고척 스카이돔 같아요. 네네. 느낌이. 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8강전에서 연장전까지 1대1로 비긴 끝에 승부차기를 했는데요. 이야. 여기서 2대4로 패했습니다. 한국을 4대1로 이기면서 쾌속의 어떤 또 승전보를 올리면서 8강에 진출한 브라질이었는데 크로아티아를 상대로는 좀 경기 내내 고전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20년 만에 우승에 도전을 했지만 자타공인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던 브라질이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서 2대회 연속 8강에서 짐을 싸게 됐습니다. 네. 반면 러시아 대회 준우승팀인 크로아티아는 2개 대회 연속 4강에 진출하면서 저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이번 대회에서도 승부차기 끝에 일본을 꺾고 올라왔는데 사실 그 전 경기도 혈전을 치르고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근데 8강전에서도 아주 또 혈전을 이어가면서 결국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두 번의 대회에서 연장 승부를 5번이나 펼쳤다고 합니다. 크로아티아가. 그런데 네.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야. 4강이라는 위협을 또 달성하게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승부차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아니. 일단 승부차기까지 가면 이겨요. 네. 아니 그 체력은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지 않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2002년도 뭐 대한민국이 4강을 갔던 여러 가지 원동력 중에 하나가 강력한 체력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크로아티아 선수들도 16강에서 연장전까지 치르고 조별리그에서도 그렇게 풀타임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을 상대로도 연장전까지 가면서 승부차기 끝에 또 승리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봤을 때 그 네. 나라 고유의 뭐 훈련 시스템이라든가 가지고 그렇죠. 있는 체력이 남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전 세계 축제가 바로 월드컵인데 8강 이상을 가면 네. 사실은 그 실력 차이가 뭐 대단히 많이 난다기보다 정말 그 해에 어떤 팀워크와 어떤 전술 그리고 어떤 컨디션에서 뛰는가가 네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지난번에 아르헨티나가
이변을 겪었잖아요, 본인들이. 그렇죠. 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메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승까지 끌고 간다. 그럼 전설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다가 진짜 아르헨티나 우승하는 거 아닐까요? 브라질도 지금 떨어진 마당에. 브라질과 달리 아르헨티나는 좀 다른 행보를 네. 갖고 있는 게 네. 아르헨티나는 약간 액땜을 좀 초반에 했다. 그리고 오히려. 예, 주사를 초반에 맞았다. 이렇게 아, 좀 보시면 될 것 방심하면 같습니다. 큰일 난다, 이거를. 첫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너무 깜짝 이변의 놀랐잖아요. 희생양이 되는가 했는데 또 지금 4강에 진출을 했거든요. 네. 같은 날 열렸죠. 브라질과 크로아티아 경기 같은 날에 열렸던 네덜란드와의 8강전에서 또 연장전까지 가다 보니까 연장전까지 120을 2대2로 비긴 끝에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일격을 당한 아르헨티나는 이후 멕시코와 폴란드를 완파한 다음에 16강전에서도 호주를 2대1로 꺾었습니다. 승부차기는 공식적으로 무승부로 기록이 돼서 4연승을 달리지는 못했지만 역대급 이변이었던 첫 경기 이후 보인 어떤 여러 가지 좌절이나 실망은 현재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얼굴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시는 경기 후에 우리는 매 경기 열망과 열정으로 임하는 법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4강에 올랐다고 답을 하기도 했고요. 오. 네. 공교롭게도 아르헨티나가 또 한 번 환희와 좌절의 관림길에 설 장소도 첫 경기가 열렸던 루사엘 스타디움이라고 합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던 경기장인데 네. 14일 오전 4시에 아르헨티나가 크로아티아와 경기를 갖게 됩니다. 크로아티아마저 이기게 된다면 아르헨티나는 36년 만에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기게 되는데 아르헨티나가 마지막에 우승했던 때가 언젠가 한번 찾아보니까 마라도나가 맹활약했던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마라도나의 전성기였던 1990년도에도 결승전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당시 서독과의 결승전에서 1대1, 0대1로 패하면서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하면 정말 축구 강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의외로 그쵸. 이게 월드컵에서의 우승과의 인연은 조금 거리가 좀 있네요. 그거 네. 메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메시가 사실은 이번에 마지막 월드컵일 것 같은데 심지어 마지막 월드컵이어서 메시 팬들 우리나라 진짜 많잖아요. 네. 다들 기대를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지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네. 금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네. 이렇게 해서 메시가 우승까지 끌고 간다면 자신의 우상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첫 경기에서 어떤 이변의 희생양이 그러니까요. 됐던 게 팀의 결속을 다지는데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방심하지 말고 조금 그렇죠. 더 단단하게 경기를 하자. 내부 구성원들끼리도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메시가 사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고 여러 가지 의미 부여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후배 선수들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더 단결하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크로아티아가 또 브라질을 꺾고 올라온 또 강팀이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4강에서 아르헨티나가 또 브라질과 같은 이변의 또 희생양이 또 될지 아니면 이변을 무릅쓰고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을지도 이번 월드컵도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일단 그러게요. 비기는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비기기만 하면 승부차기까지 가면. 워낙 또 잘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이 되게 뭔가 딱 들었을 때 그 워딩 자체가 약간 좀 멋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진 와닿는 않겠다.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월드컵이 재밌고 좋은 거는 그 나라 국력과 아무 상관없고 맞아요. 경제 수준과 아무 상관없고 똑같은 선상에서 물론 그렇죠. 지원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좀 풍부하면 선수층이 훨씬 더 두껍고 인프라가 네. 잘 되어 있으니까 유리하긴 하지만 뭐 공은 차볼만 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번 대륙별로도 황금 보날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월드컵 4강에 진출한 나라가 프랑스와 모로코,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총 이제 4개 나라인데요. 와. 월드컵 4강에 유럽과 남미를 제외하고 다른 대륙 국가가 포함이 된 게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한민국이 모로코가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야. 와. 2006년 독일 대회 때는 찾아보니까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모두 유럽이었어요. 국가였고요. 그러네요.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에서는 스페인과 독일, 우루과이, 네덜란드 총 4개 나라였습니다. 2014년 브라질 대회는 독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남미 국가가 하나 더 늘었었고요. 직전 대회였던 러시아 대회에서는 프랑스와 벨기에, 크로아티아, 잉글랜드의 유럽 잔치가 또 벌어진 바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유럽 남미 외의 국가가 월드컵 4강에 오른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하고 올해 모로코를 제외하면요. 가장 마지막이 1930년 제1회 월드컵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네. 유럽 강한가 네, 봐요. 유럽과 남미 대륙의 잔치라고도 사실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모로코가 또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4강에 진출을 하면서 멋있네요. 아프리카 또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네. 지리적으로도 뭐 카타르와 모로코가 그렇게 멀지 않은 국가기도 하고 실제로 카타르에 살고 계신 모로코 뭐 주민들이 엄청 많다고 해서 모로코 경기가 열리는 날은 뭐 거의 자국 축구 경기가 열리는 수준의 응원 열기가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4강이라는 신화를 새로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프리카의 자존심 같은 느낌으로 같이 네. 뭉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개최지가 유럽인 경우에는 보통 유럽이랑 이제 남미 쪽이 네. 강하게 되는데 왜 그런 걸까?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시차라든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당연히 알게 모르게 우리 무의식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 경기장, 스타디움을 밖으로 나가자마자 펼쳐지는 풍경들이 항상 익숙한 유럽의 풍경이면 아무래도 유럽 사람들은 자기 집에 온 것처럼 홍구장처럼 편안하게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이색적으로 느껴지는 경우에는 어쨌든 카타르에서 구장을 밖에 나갔을 때 기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렇죠. 좀 이색적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면 어쩌면 약간은 무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게 됐어요. 저는 이제 아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개최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아무래도 응원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모로코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었던 건 그 주민들이 그렇게 뜨겁게 응원하면 누구나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보통 이제 뭐 다 멘탈 경기라고 하는데 네.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된다면 거기에 모티베이션을 해주는 건 사람의 마음을 올려주는 공명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모로코가 과연 월드컵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도 지금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모로코가 뭐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월드컵 4강에 네.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아시아의 또 4강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죠. 네. 아시아의 자존심이라고 지금 또 살짝 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또 상대가 또 영원한 우승 후보, 직전 대회 우승팀인 프랑스이기도 합니다. 최근 프랑스 경기력을 보면 정말 주요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영국하고 프랑스 경기 때 입장권이 막 네. 가격이 진짜 천정부지던데요. 거기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약간 앙숙이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변이라던가 또 이렇게 뭐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경기를 보여주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꾸준하게 무난하게 지금 조별 예선부터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잉글랜드와의 8강 경기가 사실 좀 2대2로 갈 뻔했는데 이제 주요 주축 선수였던 잉글랜드 해리 케인 선수가 승부 페널티킥 실축하면서 결국에는 뭐 최종 4강에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두 경기 다 좀 흥미로운 매치업입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메시 선수가 마지막 월드컵, 그렇죠. 그리고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도 이제 루카 모드리치라는 또 유명한 선수가 마지막 월드컵이거든요. 자국의 축구 영웅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그 경기도 마지막 라스트 센스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고 프랑스와 모로코 경기도 역사를 새로 쓰느냐 아니면 역사를 이어가느냐의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경기도 아주 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예. 관전 포인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프랑스가 지금 굉장히 경기력도 좋고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유럽 쪽이 아니라 네. 오히려 좀 프랑스 입장에서는 의외의 경기를 보여주는 모로코랑 한번 붙어봤을 때 네. 더 흥미진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도 그런 면에서도 관전을 할 때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하는 국가를 응원하기보다는 뭔가 아프리카가 잘 올라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네, 있죠. 네. 저는 가본 적도 없고 사실 그 나라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겪었던 그 상황과 너무 유사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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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야, 축구 재밌네요. 예. 자, 다음 키워드는요. 이거 좀 심각한 얘기이긴 하죠. 예, 파업 종료.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지난 9일 종료를 했거든요. 네. 이틀째인 지난 11일 전국 산업 현장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파업 이전의 물동량을 보이고 있는데 레미콘 업계 정상화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입 거점인 전국 주요 항만 대부분은 화물 반출입량이 파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요. 파업 여파로 컨테이너 터미널의 장치율이 평소 주말 장치율보다 10%포인트 높은 81.7%를 나타내고 있지만 화물 수송이 정상화된 만큼 장치율도 곧 평상시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항도 화물 운송에 활기를 띠면서 항만 정상화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주말 반출입량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장치율도 약 70%를 보이면서 평소 장치율에 근접을 한 상황이고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를 통해 수출되는 제주 감귤도 12일이죠. 오늘부터 수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업 철회 당일인 지난 9일 포스코 포항제철에서는 평상시 하루 출하량에 근접한 2만 2천여 톤이 출하가 됐습니다. 포스코 다음으로 물량이 많은 현대제철도 주말 중 정상화될 것으로 경북도는 내다봤고요.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조합원들이 다른 지역 조합원보다 이른 시기에 업무를 복귀 결정한 만큼 동국제강이라던가 세아제강 등 포항 철강단지 안에 있는 다른 기업들의 물류 정상화도 더 빨리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시민들 출하량은 그동안 묶여있던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육로 수송의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152%나 늘어난 11만여 톤이 지난 9일 출하가 됐습니다. 다만 한동안 시멘트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던 레미콘 업체 상당수는 아직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전 충남 지역 레미콘 업계 같은 경우는 시멘트를 저장할 수 있는 원통형 창고인 이른바 4일로가 현재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4일로에 시멘트를 다시 채워놓고 제품을 출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저는 이독실 씨가 해줬던 얘기가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화물연대 네네. 파업 내내. 불편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또 사실 법적인 문제들도 남아있지만 혹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방법이 그것밖에 없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그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또 산업계 전반으로 지금 피해가 좀 큰 상황이어가지고 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요. 네. 저 부분 굉장히 약해가지고 사자성어. 네. 네. 사자성어. 사자성어 아니겠죠? 여보세요? 네. 예. 교수님들이 올 한 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가 무엇인지에 관련해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요. 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를 꼽았습니다. 과이불개. 네. 교수신문이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네.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이불개가 50.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높다. 11일 밝혔습니다. 네. 과이불개는 논어의 위령공편에서 처음 하고 있는데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 과이, 이른바 잘못하고도 고쳐지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고 한다라는 말을 논어에서 했는데요. 과이불개는 조선 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도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연산군이 소인을 쓰는 것에 대해서 신료들이 반대했지만 고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대목이 실록에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박현모 여주대 교수는 과이불개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을 보면 이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당이나 야당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내지는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교수는 과이불개를 추천한 더 큰 이유는 잘못을 고친 사례가 우리 역사 속에 있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조선 왕조실록을 찾아보면 그런 사례가 여러 있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성군으로 불렸던 세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이를 고치는 장면이 많이 등장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이불개 이외에도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뜻의 욕개미창이 2위를 차지했고요. 네. 여러 알을 쌓아놓은 듯한 위태로움이라는 뜻의 누란지위가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또 과오를 그럴듯하게 끄며내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는 뜻의 문과 수비가 4위를 차지했고,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그릇되게 판단한다는 군맹무상이 교수들이 선택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각각 추천이 됐습니다. 좀 1, 2, 3, 4, 5위 각자 다른 사자성어긴 한데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뜻을 보면 또 하나의 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 네. 돌아가고 있는 어떤 사회상이라던가 그렇죠. 여당과 야당 간의 상황들을 좀 사자성어로 비유한 부분들이 좀 두드러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 신문에서 항상 이런 거 표현할 때마다 좀 쉬운 한자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근데 네네네네. 멋진 말이긴 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절대군주였던 왕들조차 자신의 잘못을 성군이 되기 위해서는 인정했는데 네. 지금 사회의 지도층이나 정치권에 있는 리더십이 그에 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적인데요. 네네. 여기서 보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우린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잘못한 건 잘못을 한 그 순간이 아니라 실수하거나 잘못한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가장 큰 여파를 준다는 게 내가 혹 실수하더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이후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가도 나 자신을 이렇게 대입해서도 한번 네. 생각해볼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사실 과이불개를 두 개로 나눠서 보면 잘못을 하고도 네. 네. 고치지 않는다는 그쵸. 뜻이잖아요. 사실은 잘못은 누구나 할 할 수 수 있어요.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고치지 않는다는 부분에 저는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여기서 뭐 우리가 뭐 평소에 생활하면서 고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에 뭐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고치지 않는 이유는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아.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면 사실은 더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어젯밤에 혹시 집에서 있었던 상황인가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화가 전개가 된다면 맞아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이불개라는 사자성어를 교수님들이 지목을 하면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저지른 거지만 그 잘못을 고쳐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그렇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데도 뭐 세종대왕 설명을 드렸던 이유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니까요. 과감하게 그것을 개선하려 했기 때문에 더 큰 발전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건 정말 강한 자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원래 네. 어떤 그 왕권에서는 왕이 절대 잘못을 인정 안 한대요. 네네.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다 잘못한 걸 알아도 누군가 희생양을 삼아서 근데 그게 왕권 시대에는 자연스러운 게 왕이 무언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심지어 선대왕이 했었던 거에 대해서 이건 잘못이다라고 표현하는 순간 자신의 왕권에서 이제 흔들림이 있는 흔들리니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은 그걸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다 알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뻔히 보이는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열등감의 발로인 게 맞습니다. 보는 사람 누구나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교수님들이 사실 언중유골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새겨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비슷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커리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멋진 말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올해는 좀 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글씨가. 네네. 그죠? 그나마. 저는 그쵸? 저 교수 신문에서 나오는 저 한자가 이게 막 획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교수님들이 본인들이 많이 하신다고 어려운 글자를 고른 건가? 일부러 그렇죠. 네, 뭐 조삼모사 이런 거 하면 약간 없어 보여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로남불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저한테도 적용해 볼 만한 네. 그런 사자성어를 추천해 주셨네요. 예, 오늘도 너무나 쉽고 재미있게 빅데이터를 설명해 주신 김성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에서 다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십니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줄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경험 디자인 대표 맨디쌤 조명국 강사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탈 경험 디자인 대표 맨디쌤 조은국입니다. 맨디 쌤은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 크리스마스 아직은 계획은 안 세워놨는데 뭐 여자친구가 뮤지컬 보여준다고 보여준다고? 네, 그쪽 그러니까 아는 분 통해서 이제 알게 네. 된 데 있어가지고 네. 예약해준다 그래서 그거 보고 우리 이렇게 성급게 하고 싶은데요?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표 하나 주고서 자 보고 와.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한번 해볼라 이거? 그러다가 이제 크게 싸울 수도 있는 아하. 건데. 제가 왜 성급기를 하냐면 사실 연말연시 그리고 성탄절 얘기를 해도 실제로 방송에서 막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날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저는 계속. 근데 무슨 일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직 네. 젊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근데 원래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서양에서 네. 많이 사용하던, 그러니까 사용하던 서양에서 즐기던 어떤 그런
명절을 생각한다면 네. 거기서는 오히려 가족들이 모여서 모두가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자리인데 네. 우리나라는 유난하게 좀 연인들의 자리가 됐어요. 그때 얘기해줬잖아요. 그 강윤준 교수님이. 네, 통금이 유일하게 없어서. 그렇죠. 유일하게 가능했던 예. 날이다. 모셔놓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집초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맨디 선생님이 연애지사까지 제가 꺼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맨디 쌤과 함께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주제입니다. 연애의 심리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애, 사랑, 그리고 애정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정말 많았는데 사실 요거는 느낌, 필링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었다면 정말로 심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연애에 대한 진지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본인은 과연 연애를 잘할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기도 하죠. 왜 이래요? 오늘 한번 알아보는 오늘부터 시간이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데 오늘.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저는 뭐라 그럴까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반복하는 엄마랑 아빠랑 왜 결혼했어? 제가 아빠한테 그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엄마한테 아빠처럼 말없이 저렇게 답답한 사람이랑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결혼한 거야?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아빠랑 똑같은 남자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라서 끌리는 건지 아니면 비슷해서 끌리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두 분은 어떤지 궁금해요. 배우자분이랑 네. 내가 좀 공통적인 것 같다,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질문을 한다면 네. 어떻게 좀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 그때그때 달라요. 맞습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왜냐하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죠. 연애할 때는 나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나랑 비슷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있나 그랬는데 어머 우리 어떻게 결혼하고 기적 같은 일인데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살겠다고 용감하기도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뭐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는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몬먼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자 관계 전문가인 게리 르완도프스키 교수가 말했는데요.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공통점이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언급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여자친구를 저희 형 내외한테 소개하려고 이제 갔었어요. 네. 이제 네. 밥을 먹는데 둘이랑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둘은 절에서 결혼을 했고 아하. 우린 우리라서 이제 사귀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왜요? 닮아서요. 네, 그쪽은 뭐 서로 티격태격 장난치는 스타일이고 네. 저희는 약간 조용하고 막 이렇게 알콩달콩한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서로 이런 게 조금 같고 다르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하게 알콩달콩. 네, 너무 귀엽네요. 표현이 부러운가 너무 귀여워요. 봐요? 아니 표현이 귀여워서 보통 그래요? 조용하게라고 한 다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알콩달콩 살짝 붙이게 한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네. 여자친구께서 보고 계실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연애 초기에도 중요하지만 뭐 연애 중기에도 중요하고 결혼 생활에서도 서로 비슷한 것이 이제 좋은 결혼을 예상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결혼을 하거나 뭐 연애 중에서도 그렇죠. 그 상황에서 매번 다른 결정,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좋은 관계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반대되는 사람한테 좀 끌리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사실 객관적으로 좀 보면 그래서 뭐 서로의 학력은 어떤가요? 보면 좀 비슷해요. 그리고 뭐 사는 곳이라거나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뭐 대화 소재 같은 것들이 좀 비슷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 그러면 연인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하. 그래서 무슨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맞고 뭐 소개팅 같은 걸 했을 때도 서로가 호감을 갔을 때 보면 나도 그런데 이러면서 맞아요. 나도 그런데. 그렇죠. 호감이 생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연구는 그래도 뭐 똑같은 사람만 그럼 사랑에 빠지냐 그건 아니고 성격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좀 불안하지만 꼼꼼하고 어떤 네. 사람은 좀 여유롭고 덜 꼼꼼하다고 한다면 그 둘이 만나가지고 좀 보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한쪽은 속이 터질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고 혹은 그렇죠, 그렇죠. 안 좋은 쪽으로만 서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릴 때는 약간 나랑 다른 거에 매력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시기가 오고 정말로 내가 가정을 꾸릴 때쯤 되면 그때는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서로 공감 가능한 걸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어릴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쁜 사람한테 끌린다.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는 게 매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저도 이제 공감하는 건 오래 가려면 분명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야 대화도 잘 통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감을 전혀 못 하시는군요. 전 잘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이게 뭐 어릴 때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네.
그 의사결정하는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고 비슷하고는 취향의 문제잖아요. 네. 아, 그렇죠. 예, 취향의 문제는 얼마든지 달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준을 뭘로 할 것인가? 이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얘기가 되는 사람하고는 오래 갈 수 있어요. 아, 네. 취향은 뭐 100% 달라도 전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이불개랑 느낌 비슷하기도 하네요. 뭐라고요? 다른 부분이 있어도 일단 그게 수정이 가능하고 같이 협상을 하고 네. 고치는 게 가능하냐. 저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작가님 이렇게 대본을 써주셨어요. 전 이건 꼭 작가님 의견이라고 밝히고 싶습니다. 특히 어릴 때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내가 좋다는 친구한테는 호감이 잘 안 생기는데 나 좋다는 사람은 싫고 내가 좋다는 사람만 좋은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닌데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인기가 좀 있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잘생긴 남자들도 그러겠죠.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겠네요. 자기가 관심이 있다가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순간에 갑자기 호감이 싹 사라진대요. 왜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아세요 그런 마음을? 저는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다 셋 다 추측이야. 이게 자존감 측면에서 이걸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존감 측면에서? 왜냐하면 내가 나에 대한 가치를 만약에 낮게 여기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내 가치가 낮은 그런 모습을 좋아한다는 거니까 그 사람의 레벨이 조금 낮게 보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재밌는 거는 그 사람이 뭔가 와. 나를 좀 튕기고 별로 네. 안 좋아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높아 보이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고개를 돌려서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네. 쟤 뭐야?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네.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다니 좀 별로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호감이 줄어드는 경향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애초에 별로 호감이 안 가는 사람이 날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냉정해요 가만 맨니 선생님. 맞습니다. 그렇죠. 뭐 내가 좋다는 사람이 좋다 이건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거고 나 좋아하는 사람이 안 좋다는 건 꼭 누군가가 날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꼭 나에 대한 호감이 내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요? 맨니 쌤은 어떠신데요? 만약에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여성이 있는데 나에게 너무 헌신적인 여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돌아설 기미가 없고 둘 중에 여자친구 이상한테 물어보면 안 되나요? 과거에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네. 네. 저는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이제 허용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안타까우신지 모르겠지만 이덕수 씨는 어떤데요? 네, 어떻게 다시 질문을 잘 못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두 개가 만난 분이랑 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이런 완벽한 배- 답을 네. 이런 배신자를 이제 뭘 할까 고민해봤는데 아니 전자도 지금 나고 후자도 지금 나잖아. 그렇다면 나는 뭘 선택해야 될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심리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것도 자존감이랑 연관이 있네요. 자존감이랑 연관 네. 있단 말은 조금 진짜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혹시나 내가 좋아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 걸 보고서 조금 실망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럼 내 자존감이 낮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좀 알 필요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이유라면 그러니까 비슷하게 계속 내가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좀 보여주면 좋아하면 내가 마음이 줄어든다라는 네. 건 그럼 내 탓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서 내가 그리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상대방을 좀 이상화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되게 멋있고 괜찮을 거야 나랑은 달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근데 그 사람이 날 좋아한다니 그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효리 씨가 그런 말 했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렇죠. 예,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내가 뭐 좋은 사람을 기회가 좋아서 늘 만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아껴주느냐, 좋은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런 사람이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유난히 제 주변에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고 나서 후유증을 길게 겪는 분들이 제 주변에 좀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한 7년, 8년씩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다시는 시작이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두려운 거죠. 네. 그렇죠. 네. 오늘 목이 좀 이상한데. 네. 네, 과거의 연애에서 저희가 상처를 입게 되면 네. 당연히 이제 방어 기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전에 그렇게 마음을 줬다가 큰 상처를 입었는데 또 다시 그러한 상처를 입으면 너무 아프니까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벽을 이렇게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조금 좋아하는 거는 마음을 잘 안 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다양한 문제들이 좀 생기는데 피해자가 2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2명 생긴다고? 두 피해자가 누구냐면 첫 번째는 그 사람한테 마음을 준 사람, 즉 벽을 두고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준 사람은 맞아요. 계속 벽에 부딪히는 거죠. 분명히 좀 호감이 있는 것 같고 뭐 시간도 좀 주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마음을 안 열고 결국은 사귀자는 말을 안 들어주는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매력이 좀 떨어지나? 맞아요. 이 사람에 맞지 않나?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두 번째 피해자는 그 본인 자신입니다. 사실은 자기도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고 뭔가 연애가 되고 싶은데 내가 벽을 세우면서 저 사람한테 좀 약간의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넌 이것도 뛰어넘을 수 있니? 그러면 나를 안 떠나겠지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특히나 더 그렇게 벽을 세우면 사람들이 부딪혀서 나가요. 튕겨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나는 저 사람 결국 날 별로 안 좋아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속은 또 상처를 입습니다. 아, 쟤도 결국 날 떠나갈 사람이었네.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의 연인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네.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우리가 상처를 입고 나서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그걸 좀 직면하고 상처도 치유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연예인 관계가 될 거라는 어떤 다짐을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랑으로 좀 치유하는 것들이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유, 사람으로 입은 상처 사람 말고 치유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또 반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오래 연애를 하는 분들은 사실 우연히도 딱 맞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또 장기 연애를 되게 알콩달콩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안정적인 연애, 안정적인 사랑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짧게밖에 못 만나고 얼마나 연애했냐고 물어보면 진짜 오래 했어. 얼마나 했는데요? 2년이나 했어요. 막 엄청나게 한 것처럼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사람도 제 주변에 그쵸. 많아요. 두투데이 챙기고. 네. 참 신기한 능력이에요. 그러게요. 예.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런 이론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랑의 삼각형. 아, 그런 이론이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 1986년에 심리학자인 스턴버그가 제안한 이제 사랑에 대한 가설인데요. 네. 스턴버그는 이제 사랑이 주요한 세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건데. 세 가지. 네, 그래서 그가 제안한 이제 삼각형의 요소는 뭐냐면 친밀감, 열정,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친밀감, 열정, 헌신의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네. 이 변의 길이가 동일한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성숙하고 안정된 연애를 예. 한다라는 이제 이론인데 각각의 그럼 요인이 뭐냐? 네. 이제 친밀감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나 유대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열정은 뭐 이 사람에 대한 매력이나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있고 헌신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겠다 이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사람은 헌신의 이제 크기가 크다 이 삼각형에서는 혹은 이 사람 열정이 크다 이런 거고 뭐 연애 초기에는 뭐 열정 이런 게 크겠죠. 그럼 나중에 가서는 뭐 친밀감이 커지고 그다음에 네. 이제 헌신이 커지는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능력처럼 보였어요. 각각의 능력이. 약간 게임할 때 그 스탯 쌓는 것 같은 느낌도 그렇죠. 있네요. 육각형 모형이 이제 삼각형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헌신한 능력이 있어야 헌신이 되고, 친밀한 능력이 있어야 친밀해지고, 열정이 있어야 열정이 된다는 건데, 즉 매력이 없으면 내가 열정이라는 이제 삼각형의 꼭지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하. 근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두 가지 삼각형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삼각형 그리고 내가 바라는 삼각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두 개라는 생각 처음 해봤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 두 가지라면 우리가 안정적인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네. 하면 내가 원하는 삼각형과 상대방이 똑같은 거죠. 그 내가 원하는 삼각형이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네. 서로가 원하는 삼각형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꼭 정삼각형일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열정은 좀 떨어지더라도 난 친밀감과 헌신이 중요해라고 느끼는데 상대방도 그러하고 상대방도 그런 모습을 보여. 그럼 딱 겹쳐서 오버랩 시켜보면 하나처럼 보일 정도로 딱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굉장히 누가 뭐래도 오래 갈 수 있는 관계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안정적인 연애를 못하는 경우가 이런 거가 있어요. 열정과 친밀감 넘쳐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그런데 헌신은 안 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지나가는 뭐 남자들한테 뭐 번호도 주고 아니면 뭐 동창도 만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헌신을 원할 때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이 삼각형을 키울 수 있다면 키우는 것이 좋고 혹은 그냥 이 상태의 삼각형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뭐 기적의 논리인데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가능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게 이 사람 많은 도중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연애 초기 썸 탈 때가 좋은 건 그 사람이 다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맞죠. 그 순간에는 뭐 헌신이고 열정이고 뭐 없어요. 친밀감이고 그냥 좋으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친밀해졌으면 그다음에 굉장히 헌신적일 것 같은데 이제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아보면 어이구 삼각형이 다르구나. 길이가 많이 다르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가요? 이 배신자? 예. 나만 죽자 이거죠? 아닙니다. 봅시다.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 결혼한 지 한 16년 정도 됐는데 네.
아, 나랑 굉장히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살아보니까 제가 아까 말 기적에 가깝다. 나 어떻게 결혼했지? 음. 이렇게 나랑 다른데? 이걸 왜 라고 몰랐지? 느낀 거예요. 근데 이게 수용 가능한 정도가 되면 달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이런 거는 성격 차이니까 사실 극복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데이트 폭력 이건 좀 너무 심한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알고 보니 약간 도박에도 관심이 있어. 예. 그리고 알고 보니 재정 상태가 엉망이야. 네. 알고 보니 부모님한테도 이상해. 뭐 이런 거를 연애할 땐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근데 경험하다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 설정에도 비슷한 맥락이 이어지니까 좀 연애할 때 좀 알 수 있으면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 실체를 좀 알 수 있으면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이 얘기도 들었어요. 딱 결혼하고 식장 나와서 신혼여행 가서 그 첫날부터 남편이 폭력을 행사를 하더라. 그 전까지 전혀 하지 않다가 그래서 그 신혼여행에서 갈라져서 오는 집도 있잖아요. 자기 사람이 됐다 싶으니까 그때 욕을 어. 하고 그런 경우엔 거의 뭐 사실 사이코패스 같은데 그렇죠. 이런 거를 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MBTI 검사 같은 거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저도 이제 저를 알고 싶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쵸. 사람 좀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기 전에 많이 이제 생각하고 이제 연애를 시작해도 네. 저도 모르더라고요. 아, 그 초기에는 알 수가 없어요. 사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보여주지 않는데 근데 나중에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느껴진 게 그 네. 사람이 이걸 숨기려고 숨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숨기지 않고 네.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 스스로도. 와. 그런 관계가 됐을 때만이 그런 게 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 전에는 어쨌든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냥 좋으니까 진짜 네. 좋은 거야 그냥. 너무 어. 좋으니까 다 감내가 됐다가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게 해제가 되면 네. 드러나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부모님 얘기도 하셨는데 일종의 연애 상대를 내가 뭐 부모님의 대리인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부모님한테 뭐 학대를 받거나 혹은 뭐 서로 갈등을 했다. 그럼 그 방식이 연애한테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그 부모님의 그런 대리인처럼 느껴질 만큼의 사랑의 정도가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마음을 안 열고 그러네요. 매력을 느끼는 정도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냥 좋은 사람이니까 사귀었는데 딱 그러니까 더 좋은 깊은 관계가 되니까 그때 나타나니까 너무 억울한데요.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약간 느낌이 이거 좀 차가운 말일 수도 있는데 꼭 남자분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사례를 들었을 때 결혼한 다음부터 아침에 따뜻한 밥을 항상 받고 싶고 왜냐면 어머니가 해주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기억이 그래요?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미리 이야기를 해보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인 사이에서 무슨 따뜻한 밥을 하겠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한 명이 하는 것도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대화해보지 않고 결혼했는데 그 관계가 됐으니까 한쪽은 마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한쪽은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나도 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자랐어 나도 아침에 먹었어 왜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배신감도 느끼고 삐걱삐걱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아버지셨는데 아버지가 외도를 하신 가정이었어요. 네. 근데 그 가정에 어떤 이제 따님이 계신데 그 따님은 외로움을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부재가 있어서. 그래서 항상 이제 연애를 하는데 문제는 남자를 만날 때마다 마음을 깊게 안 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던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떠났는데 내가 마음을 깊게 주면 이 사람도 너희들 나를 안 떠나겠어. 떠나겠지. 그러면은 아예 마음을 그냥 적당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안 주니까 또 헤어지고 그럼 이 사람 또 헤어지면 또 외로우니까 또 남자를 만나고 이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근데 그 공허함은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 어떤 공허함 그리고 연애 패턴이 왜 계속 비슷한가 라는 걸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네, 그게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나한테 안 맞는 남자를 만나서 그런 거야. 반대로 뭐 아하. 어떤 안 맞는 여자를 만나서 그런 거야. 맞아요. 아까 하면서 괴이불개가 되는 거죠. 내 탓이 아니고 너 탓이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저도 그걸 평생 옆에서 정말 침묵하면서 혹은 이렇게 조용히 친구같이 치유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 나와요. 네. 그리고 우린 그걸 보면서 감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남자 혹은 여자를 옆에서 조용히 보듬어주고 끝까지 함께해주고 그래서 나는 달라, 나는 너와 함께할 거야라고 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근데 그런 영화들에 저는 그러니까 순기능 좋을 수도 있는데 악기능 같을 수도 있는 게 자기도 그걸 계속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영화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있네. 나도 나한테 어느 날 나타나는 그런
왕자님 공주님을 기다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안 되고 사실 자기가 개선의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싶기도 해요. 아까 그 삼각형 이론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삼각형이 어떤 건지조차도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전 맨디 선생님이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마다 네. 아, 그게 나로부터?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 궁금한 게 연인들 사이에서는 아까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쯤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그때 제일 많이 싸우고 그렇죠. 네, 그 길거리 나가보면 길거리 서서 대치국면에 있는 남녀를 만나요. 아, 제일 명동, 많죠. 네, 명동에 가면 여자분이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앞화장 끼고 있어야 돼. 본 적 있죠? 네. 그럼 명동 한복판에 저쪽에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성이면 소리를 지르고 싸울 텐데 여성이니까 과격하게 반응을 할 수 없으니까 화는 나고 꾹 참고 있는 표정이 보여요. 그래서 분명히 영화를 보러 나온 것 같은 저 대치국면 오늘 어떻게 끝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저는 네. 호수공원에서 새 커플을 봤어요. 그런 커플을. 세 커플 하루에. 네, 하루에 새 커플을 봐서 아, 저기서는 왜 그럴까 이런. 네. 크리스마스 날 같이 특별한 날에는 이제 서로 갈등이 좀 일어나기 쉬운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네, 왜냐하면 서로가 원하는 경험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크리스마스에 뭐 명동 거리 같은 데 가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한껏 느끼고 싶어 그쵸. 하는 사람도 있고 아, 나는 너무 복잡해서 싫어 그냥 집에서 좀 오붓하게 영화나 보고 싶어 네. 라고 하는데 평소라면 그냥 맞춰줄 수도 있죠. 나는 뭐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근데 크리스마스는 특별하단 말이죠. 아, 그날은 평범. 네, 그렇죠. 그럼 기대가 높아지고 아, 자기 주장을 그래서. 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면 이제 평소보다 더 까다로워지고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가 좀 쉽고 또 계획했던 대로 좀 안 돌아가는 날입니다. 이 날이. 왜냐면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위기는 또 느끼고 싶고 그래서 뭐 식당이나 뭐 호텔이나 이런 걸 예약하게 될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거는 거기 가서 너무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이제 편안한 곳에 쉬자인데 사실 갔더니 너무 오래 기다리고 밥도 별로 맛없고 호텔도 그다음에 구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가봤는데 구석자리고 맞아, 맞아. 두 명이 예약했다고 정말 의자 두 개 있는데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둥 진짜 옆에 주고. 정말 싫어. 예. 그런 것들이 서로의 어떤 짜증이나 이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심리학 실험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선물을 줄 때 네.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에 서프라이즈 선물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될 때 실패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주는 사람 입장과 받는 사람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내가 준비해서 가면 너무 즐거워하겠지 이런 맞아. 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종이학 이걸 같은 거. 어디다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이야 어디다 써? 그렇죠, 그렇죠. 종이학도 물론 즐거울 수 있지만 이걸 어디다 써가 되는 건데 꽃다발이 그날 이렇게 사람도 많은 명동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받는 순간 기분이 좋으면서도 그걸 하루 종일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 처음 저한테 꽃다발을 선물하는 날 이런 건 어디다 쓰냐고 가지고 오지 말라고. 어디다 쓰냐고 하셨어요? 네, 일반 쓰레기로 버리기도 힘들고 분리수거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제가 16년 동안 못 받았어요. 약간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후회는 안 하는데 네. 아니 어쩜 이렇게 시킨 대로 잘하지? 제가 볼 때는 정말 얘기를 많이 들을수록 저랑 닮은 구석이 많으시다. 이제 학습이 된 거죠. 아, 내 아내가 싫어하네,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대에서 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나는 행복한 표정을 바랬는데 저 사람은 실용성을 고민하니까 생각보다. 표정이 안 좋고. 분리수거 이런 거 얘기하고 그렇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어디다 써 하면서 또 쟤는 왜 저러지? 나를 도대체 뭘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걸 줄까? 이러면서 또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 특별한 날에 대한 기대는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맞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를 안 해야 돼요. 이게 뭐라는 사실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통금을 유일하게 해제를 시켜줬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대가 증폭되고 많은 연인들이 오히려 싸우는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연인 사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그만. 때 통금을 좀 그만. 만드는 그 얘기하지 거로 그래서 모두 그날은 그냥 빨리 가서 가족들과 식사하는 시간으로 제가 이게 탕탕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댓글 보지 마세요 오늘은. 네. 네? 위험해요. 네. 아니, 무슨 지금 크리스마스 때 밤이 어두워지면 집에 가야죠. 네네. 그래서 이 시즌에 그래서 헤어지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실제로. 많이 기대했지만 실망감이 큰 거죠. 평소에 이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확 떨어지면서.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싸우고 나서도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약간 내가 심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후회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꼭 하는 말, 원래는 뭐 12시 넘으면 문자를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연인들은 새벽 2시가 되면 이제 문자를 자기가 보내거나 옵니다. 자니? 그 잔이 잘못하면 큰일 나요. 헤어졌는데 막 심지어 1년 1년, 지난다. 2년 지났는데 자기 술 먹었다고 잔이 했다 아침에 보니까 문자를 여러 개 보냈어. 그러니까. 정말 지구를 뜯어버리고 싶은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싸운 다음에 잔이는 괜찮은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 지났어.
그런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잔이라고 문자를 보내는. 그래서 괜히 이별 노래 찾아 듣고 막 이별 택시 들으면서 눈물 쏟고. 김현우 씨가 그래서 노래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일종의 연금같이. 네. 그런데 이렇게 전 연인을 아니 맞지 않아서 헤어졌잖아요. 왜 잊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조금 특히나 밤이 되면 이제 멜랑콜리해지면서 그런 게 왜 그런 걸까? 그리고 모두 잊고 싶잖아요. 네네. 효과적으로 좀 잊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전문가들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임상심리학자인 가이빈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 연인으로부터 그런 이제 기억도 좀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고 살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 반대로 작용을 한다고 해요. 이거 좀 이해하기 쉬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난로에 대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네네. 그럼 우리가 왜 대였죠? 뭐 때문에 대였죠? 난로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그렇죠. 때문이죠. 지금 내가 왜 아프죠? 되었으니까 아프죠. 뭐 때문에 아프다? 계속 난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 연인에 대한 상처가 클수록 그거에 대한 기억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뭐 깔끔하게 헤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프게 헤어진 사람은 마음속에서 경고를 내리는 거죠. 너 이것 때문에 아파, 이것 때문에 아파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무섭다. 기억에 남게 하는 게 좀 있고 그런 작용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는 그 전 연인에 대해서 이상화를 좀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왜곡되니까. 네, 그 사람이랑 있었던 시간도 좋았고 그 사람 이런 자질이 좀 좋았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렇으면 안 헤어졌겠죠. 맞아요. 뭐 싸우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헤어진 거고 두 번째로는 헤어짐이 발생한 이유를 계속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쟤랑 헤어진 이유는 이것 때문일 거야라는 걸 좀 확인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불명확하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한테 너 이것 때문에 헤어진 거야라고 해도 납득을 잘 못해요. 그리고 확인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연락을 하는 거죠. 자니? 밤이 자니라고 되면. 이제 물어보고 너 그렇죠. 왜 그랬니라고 하지만 그걸 들어도 이제 듣지 못하고 미련이 맞아요. 계속 남게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리고 자존감 측면에서도 한 가지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연애를 할 때만 자존감이 높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스스로는 어떤 자존감이나 행복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전 연인과의 행복했던 기억을 계속 자꾸.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잊어야 되냐? 그래서 가이윈치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분들은 그런 사진이나 문자 같은 걸 막 남겨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분의 그런 조언을 받아서도 있지만 헤어지면 전 다 지웁니다. 모든 사진과 이런 것들 다 지워요. 연락처가 지우나요? 연락처도 다 지웁니다. 지우나요? 연락처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왜 연락처가 연락처를 없어. 못 지우냐라고 할 때 혹시나 연락을 오면 안 받아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그럼 있었던 무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게 차단하면 뭐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차단하고 그게 지우는 다 거죠. 마음에 핏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라도 내 사랑의 한 자락을 두고 싶은? 예.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상대방이 나를 못 잊고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을 때 이렇게 밤에 연락이 오거나 했을 때 다음 날 아침에 누구세요라고 보내면 이제 상처가 되면서 딱 정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그것도 미련이 있어서 그것까지 남고 있는 아니 거라고. 근데 이 무서운 남자들 사이에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헤어져서 편지 한 통 남을 수도 있고 사진 한 장 남을 수도 있죠. 이렇게 냉정하게 한다고요? 누구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 박사님이 제안한 되게 재밌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연인에 대해서 이상화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상처 줬던 거, 우리가 갈등이 쓰라고? 있었던 거를 쭉 목록으로 써요. 그 다음에 어허. 핸드폰에 배경화면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상담할 때 전 연인에 대해서 이상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핸드폰 보세요 이런대요. 그럼 딱 보고 아 그랬구나 하고 이제 헤어지는 마음을 다잡는 이런 이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김동률 씨 탓이라고 생각해요. 어. 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노래 때문에 실제로 다시 헤어진 연인들이 만나서 결혼한 커플들이 있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노래 나왔을 때 실제로 그랬을까 했는데 그 가사의 주인공이 원래 정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한 커플의 얘기가 그 가사 내용에 녹아 있대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실제로 제 경험상 헤어졌다 다시 만나도 지금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 헤어진 거라 다시 이렇게 붙여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하면 내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예전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예전의 나의 그 버릇이 또 나올 수도 또 있는 것 나오니까. 같아요. 사람은. 그쵸. 네. 왜냐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관계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한데 좋은 연애 너무 하고 싶다. 누구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나쁜 연애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는데 그럼 좋은 연애는 과연 어떤 걸까? 그냥 주관적으로 내가 만족하면 좋은 연애일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긴 한데 저는 뭐 이것도 자존감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가치 있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좋은 연인인 것 그럼 같고요. 굉장히 훌륭한 연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제가 이제 뭐 상담을 하면서 저도 경험도 이제 해보면 이게 오래 만났건 짧게 만났건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상대방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주느냐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외로워서 이 사람 옆에 두고 분명히 마음이 식었는데도 이 사람이 없으면 나 너무 심심하고 허전하니까. 외로워 이러니까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가치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럼 당연히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고 좋지 않은 연애가 되겠죠. 네. 어때요? 이덕수 씨가 보기에 좋은 연애 후배들한테 얘기해 준다면? 어떤 연애가 좋은 연애다? 대본에 없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저는 한참 생각해봤는데 좋은 연애는 혼자 있어도 둘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연애가 좋은 연애인 것 혼자 같아요. 있어도. 그러니까 꼭 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어도 둘이 있다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일을 열심히 하게 해준 사람. 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 한 사람으로 괜찮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연애인 것 같아요. 걔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개선도 같이 시켜줄 수 있는 사람, 누구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맞아요. 서로가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좀 성화가 이루어지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성화가 친해지면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사람이 개선되어 갈 때 내가 성장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예. 같이 할 수 있는 관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얘기는 뭐 제가 100만 년 해도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랑에 관한 맞습니다. 얘기여서. 네. 오랜만에 예. 좀 따뜻한 느낌도 들고 이제 장난도 좀 치면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사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오늘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재순입니다. 우리 맨디쌤 조명국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랑이 꽃피는 투데이 잠수 3.0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